가장 첫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안 올랐으면 금리가 올라도 집값은 안 빠져요.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이미 일부 지역은 그 정도까지 가고 있고요.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시그널은 할 때입니다. 땅집구입니다. 오늘 저희도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 한 분 모셨는데 바로 이광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집값이 뭐 계속 통계를 봐서 언론에서도 많은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집값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집값이 과연 뭐 얼마나 언제까지 좀 떨어진다고 보시나요? 일단 집값이 떨어지는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아주 이견이 없는, 예를 들어서 집값이 떨어지고 뭐 몇 프로다 이건 약간 이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견이 없는 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죠. 사실 여기서 뭐 반대할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크게 위축되고 있다. 근데 한두 건 거래되는 게 실거래가가 크게 낮춰서 거래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견이 없는 사항은 뭐냐면 호가는 거의 95%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호가는 95% 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집값을 볼 때 뭐냐면 그 호가로 뭐 지수를 산정하거나 호가로 집값을 이렇게 뭐랄까 나타내기도 했어요. 아, 예, 과거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거는 호가 차원에서는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약간 그런 어떤 과도기전 측면이 있는 거죠. 이제는 집값의 실거래가 실제적으로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이제 조금씩 증가하면서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그러니까 질문하신 게 그러면 하락폭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 저희가 전망할 때는 코로나 이전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집값이 갈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 이전이면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 뭐 18년. 뭐 2019년 말, 2020년 초 뭐 이 정도 수준. 이미 일부 지역은 그 정도까지 가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 수도권만 보면 최근 2년간 코로나 기간 동안 지수가 평균적으로 한 40, 50% 올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락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한 30% 정도 하락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당시의 가격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떨어지면 쉽게 말해서 바닥이냐. 집값이 그러면 그 이후로 오를 거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고, 뭐 전체적으로 금리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이라든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일단 한 20, 30%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도 충분하다. 근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바닥을 찍는 시기? 시기는 예측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어쨌든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데 그게 올해 이제는 뭐 당장 말이 될지 내년도 뭐 상반기가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솔직히 좀 힘들고, 저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로서 장기적 전망은 사실 어려우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점을 찍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내년 뭐 상반기냐 하반기냐 이렇게 예측하기는 솔직히 좀 힘들죠. 그런데 한 가지 뭐 이따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명확한 건 집값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시그널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회복할 때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와중에 거래량이 다시 회복할 때. 네, 그때가 집값의 일종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뭐냐면 집값이 충분히 떨어지면 누군가 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점. 근데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거래량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가격이 사실 뭐 부담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본인의 이제 자금 여력에 따라서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인식이 좀.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가 될 수가 있고, 쉽게 말해서 금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아니면 뭐 대출을 많이 해서든가 규제 완화가 돼서 뭔가 살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거래량이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 원인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황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예를 들어서 뭐 꼭 금리가 낮아져야 집값이 이제 반등할 거야라고 고정시켜 놓으면 그런 변화를 못 읽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원인이든 그게 가격이 떨어지든 주변 상황이 변하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회복하는 구간을 실제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거래량 감소는 지금 이거는 어떻게 원인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요? 네. 그러면 뭐 집값이 비싸서? 그렇죠. 그런 건,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렇죠. 고점에 대한 그렇죠. 그 또 하나 뭐냐면 집값이 오르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의 수요 중에서 투자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 감소가 더 크다고? 훨씬 크죠. 아, 지금의 상황. 네. 변동을 일으키는 건 실수요는 계속 고정돼 있는 수요여서 네.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투자 수요는 급변하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금리가 오르면 왜 수요가 감소합니까? 실수요가? 수익률이죠 뭐. 그러니까 실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아요. 실수요는 감소하죠.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은 투자 수요들은 뭐냐 금리가 오르면 바로 줄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변동을 일으키는 건 투자 수요다. 네. 그걸 뭐 일부에서는 투기 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투자 수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 수요의 변동 때문에 가격의 변동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어쨌든 이런 수요가 전체적으로 감소했고 그 중에 뭐 실수요도 이제 고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감소가 됐지만 결국은 이제 투자 수요가 지금은 많이 빠져서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변동폭이 큰 거죠. 사실 금리가 올라도 투자 수요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수익률이 거기서 안 나오니까 돈을 벌써 두 가지 이유인데 가장 좀 근본적인 원인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가격이 안 올랐으면 금리가 올라도 집값은 안 빠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기에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리가 인상되니까 조달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대체 투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뭐 정기예금 넣어놔도 뭐 5, 6% 준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굳이 내가 세금 내서 아파트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담을 져가면서 그리고 뭐 이제는 어떻게 불확실성도 커지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의 투자 수요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집값이 과연 뭐 서울이 많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수도권, 지방 뭐 이게 지역별로 좀 어떤 양상을 좀 보인다고 봐야 돼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숫자를 분석하는 사람인데 숫자를 잘 분석해 보면 독특한 특성이 하나가 변하지 않는 특성이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빠지고요. 많이 빠지면 많이 올라요.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빠지고 빨리 빠지는 지역이 세종이에요. 세종시는 왜 이렇게 빨리 많이 빠지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도 보면 구별로 보면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지역은 유난히 덜 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많이 오르면 많이 빠지고 그리고 향후에도 많이 빠지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특히 한국의 부동산에 있는 거고요. 투자가 수요가 움직이면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집값이 다 올랐는데 대부분 OECD 국가들이 가장 많이 오른 국가가 캐나다예요. 근데 최근 캐나다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어요. 상반기에만 19%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인천이 제가 알기로 한 30% 넘게 집값이 올랐는데 올해도 좀 많이 빠지잖아요. 네, 많이 그거랑 빠지잖아요. 세종이랑 인천이 좀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서울이 됐든 뭐 지방이 됐든 가파르게 올랐던 지역을 좀 먼저 보면은 좀 이게 많이 빠질 곳들을 예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저 정도 클 거고 그다음에 하락폭이 클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집을 사야 하는 때 이거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집값의 원리금 상환액 뭐 그 얘기를 해주세요. 소득의 30% 수준이 적당하다고. 그것도 한번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0일 때 집을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때 내 소득의 원리금 상환으로 25%를 낼 때를 100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서울 집값이 204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 소득의 50% 이상을 원리금 상환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줄고 있는 거죠. 그게 투자 수요든 실수요든. 근데 이제 앞으로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204에서 이제 떨어지죠.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한 내 소득의 원리금 상환으로 한 30% 수준, 30%에서 35%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가격이 조금 내가 구입해도 될 만한 그런 가격 수준이 할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연봉의 어떻게 보면 절반인데 이게 30% 정도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로 봤을 때는 이게 지수로 봤을 때는 몇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뭐 150, 뭐 50에서 뭐 그 사이 정도 될 수 있는 거죠.